지난 2012년 오랜 시간 헌법 속에 잠자고 있던 경제민주화가 깨어났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사회 아젠다로 꼽히며 태풍처럼 휘몰아쳤지만 이내 사그라졌다. 그리고 2020년 오늘 다시 소환된 경제민주화. 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경제민주화를 찾는 걸까? 경제민주화가 꺼져가는 우리 경제에 심폐소생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답을 구해보려 한다. 코로나 이후 더욱 심해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 시민단체,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민주화 119를 위한 토크 콘서트 경제야 민주화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우리 경제 심폐소생이 시급합니다. 경제민주화 119를 위한 토크 콘서트 경제야 민주화자.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손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 이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이야기 함께 나누실 분들도 이렇게 앞에 자리에 계시는데요. 한 분씩 만나볼게요. 먼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권호인 국장님 나오셨고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서치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제가 주제니만큼 좀 어려워요. 그래서 눈높이를 저와 함께 맞추기 위해서 또 특별히 신은재님 나와 계십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신이 난다, 흥이 난다, 재미 난다, 신흥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설명이 있을 때 아주 친절한 설명으로 브리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또 특별히 또 마련돼 있는데요. 참여연대의 김주호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민주화 119 응급요원 김주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고 아야야. 긴장하신 거 아니죠? 괜찮아요. 예. 벌써부터 예.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컨셉에 맞게 우리 김주호 팀장님은 경제 구급요원으로 한번 불러드릴 거거든요. 위급할 때마다 경제 구급요원님. 네. 삐요 삐요 이런 소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경제 민주화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개념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2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문제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경제 민주화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민주화 119라는 주제로 오늘 토크 콘서트인데 먼저 우리 흥재 씨께, 네네네. 신흥재 씨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을 저한테 하시네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우리와 비슷하신 그렇죠.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눈높이죠. 제가 높진 않습니다. 현저히 낮을 수는 있어도 높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요? 이제 경제민주화 약간 합성어 느낌이에요. 경제를 뭐 민주주의화 시킨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맞나요 혹시? 정확하게 생각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이 정도 눈높이는 됩니다. 네네. 아니 경제를 민주화한다고 나도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도. 네, 경제를 예. 민주화한다는 건 어떤 거죠? 좀 경제를 좀 공평하게. 네. 네. 기회도 오, 공정하게 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리허설 할 때 더 긴 얘기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네네.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네. 자, 우리가 경제 민주화 하면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본 것 같고 익숙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거나 어떤 개념인지 알려고 하면은 좀 막연하죠. 그래서 일반 시민 119분 우리 컨셉에 맞게 119분께 와, 119명. 물어봤습니다. 글씨체가 다 달라요. 진짜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네네. 그렇죠. 진짜로 물어본 거예요. 네, 일단은 경제 민주화가 뭔가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좀 봐주시고요. 예. 네. 경제를 민주화하는 것. 네. 저랑 흥재 씨가 그렇죠. 그런가요? 눈높이네요. 제가 딱 정확하게. 네. 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잘 모르겠어요. 아 솔직하신 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재벌 말고 살기 힘든 시민들을 생각해 주세요. 아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극화 이런 글자가 많이 보이네요. 요거 빨간 요거 글자. 네, 문제 씨 양극화 해결.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양극화가 해결이 돼야죠. 그렇죠. 네, 해결이 돼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네네. 당연한 말을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답변이 눈에 띄시나요? 예, 밑에 쪽에 있는데 네. 공생하자는 겁니다. 요거 라고 요거 써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음. 우리 변호사님도 하나? 눈에 저는 좀 띄는 답변? 엉뚱한 게 눈에 띄는데 먹는 건가요?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있네요. 사실은 되게 먹는 문제예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눈에 띄어서 오 다른 식으로 접근했네요. 오 역시 변호사. 변호사 틀리네요. 예. 우리 되게 비웃으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스타벅스 출신은 좀 다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정말 맞는 건지 정말 정확한 개념 설명을 이제 들어볼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뭔지는 알고 접근을 해야겠죠. 네. 자, 경제민주화 119에 대해서 이럴 때 우리가 잘 모를 때 이제 필요하신 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거 한번 같이 해도 좋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삐요 삐요 삐요. 네, 출동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과연 뭘까요? 정말 먹는 걸까요? 네, 이 경제민주화란 말은요,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무려 1987년에 우리 헌법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한번 조항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와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읽어도 어렵죠? 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이 경제민주화 조항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민주화 왜 필요할까요? 아마 시장에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맡겨놓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업과 재벌들의 힘이 계속 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대기업 재벌들과 여러 가지 계약을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노동자분들은 힘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불공정 행위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규제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 상대적 약자들이 절대 경제적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펴면서 아무래도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좀 공평하고 함께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브리핑 용어 야. 장난 아닌데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아마 보시면 중간중간 빈틈이 있으니까요. 두 분께서 또 잘 메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흥재 씨는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은 검은색 모폴라를 입고 하니까 스티브 잡스 느낌이 있어. 뭔가 지금 새 상품을 설명하는 느낌이 나긴 했는데 사실 들어도 좀 어려워요. 이 그치, 헌법이란 그렇긴 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네네. 근데 일단은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대략적으로 들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핵심은 경제력, 그러니까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생기는 어떤 권력을 우리가 한쪽에 편중되면 당연히 권력이 있는 곳에만 있고 또 없는 곳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공정한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개념 같습니다. 정리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한 어떤가요? 잘 정리는 잘 하셨고요. 네, 예,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도 긴장해 계신 거 아니죠? 마이크 서로 떨어뜨리고 나서부터 마이크에 속 힘만 주고 있어요. 지금 뭐 입에 힘을 줘야 되는데 또 떨어뜨릴까봐 지금.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제 법이 1987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그때 다들 일단 이제 태어난 이후죠, 우리는. 네. 흥재 씨 뭐 하셨어요 그때? 저는 19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87년도면 4살인데 4살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는 없죠. 그러면 사진으로 이제 87년 몇 월 뭐 이 정도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부모님한테 레고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뭐 기찻길 있으면 기차 가면은 막 박수 치고. 네.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국장님은 약간 뭘 알 나이 아실 나이였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저 홍재 씨보다 한 10년을 더 넘어서
저는 나름 그때는 아마 꿈이 많았던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중학생. 그때 한 번씩 이제 대학생 공부가 안 될 아니셨나요? 때 중학생.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도 좀 마스크를 끼고 다녔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거리에 나가면 뭔가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때 많은 데모 예. 많았죠. 그런 여러 가지 참 전환기에 있었던 그런 시대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저도 그때 한 초등학교 들어갔나 그 즈음인 것 같은데 그 최루탄 가스 엄청. 그냥 저희 집이 장이동이었는데 고대에서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고대에서 항상 그 최루탄 가스가 날라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때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이게- 국민학교였죠. 네. 근데 이게 같은 87년 살았어도 저는 체류가스 1도 못 맡았고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강원도에 살 때라서 맨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아. 즐겁게 놀 때입니다. 네. 완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우리가 법 전문가시잖아요. 또 법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헌법 119조 내용을 우리가 브리핑으로 들었지만 또 이제 좀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119조 2항만 보면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1항도 있어요, 당연히. 네. 네. 그 1항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1항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원칙 내지는 뭐 기본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 질서다. 시장을 통해서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제 2항은 이제 시장 경제 질서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2항에서는 적절한 규제와 개입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보완 내지는 뭐 이런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큰 틀에서는 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간혹 이제 2항은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네.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126조 같은 경우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으면 뭐 기업을 국유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런 내용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9조 자체만으로 무슨 뭐 사회주의다라든가 뭐 등등의 비판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119가 왜 그렇게 혹시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119예요? 구급 요원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어제가 마침 11월 9일이었죠. 아마 방송이 나가면 이제 월요일, 네. 지난 월요일이 11월 9일이었을 텐데요. 저희가 11월 9일을 올해부터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자라는 지금 선포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119조 2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짜로 119 이걸 한번 되살펴 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조항을 한번 음미해 보자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든 좀 경제를 한번 대변혁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그렇기 네. 때문에 시급하다라는 의미에서 119라는 또 단어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87년에 제정됐으니까 한동안 좀 이렇게 잠잠했다가 확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지난 2012년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제 좀 많이 부상이 됐는데 아마도 그 2012년도 하면 제가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 거의 마지막 임기 말 같은데 줄여서 MB라고 하겠습니다. 네. MB 정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이제 재벌들이 그 문어발식으로 이 확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막자고 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것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이제 문어발을 넘어서 지네발 수준으로 이렇게 계열사를 만들고 엄청나게 수십 개 늘었습니다. 굉장히 네. 많아졌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재벌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었고 때마침 또 그걸 재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MB 정부가 많은 규제 완화를 일삼았죠. 그런데 좀 이게 대선 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에 이런 것들은 뭐 민주당이나 이런 그 당시에 야당들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그 김종인 그 지금 현재 위원장을 영입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들고 나와 버렸어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그게 더 이슈화가 됐던 예,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MB 때 네. 생각해 보면 그 약간 잘은 모르지만 음. 그 재벌이나 대기업을 위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음. 재벌들이 몸집도 커지고 막 그쵸. 파워도 막강해지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여론도 반감을 샀던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역시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아니, 지금 좀 많이 변호사님께 질문 읽어보셔야- 드린 거 아니었나요 혹시? 아 예. 혹시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제 민주화인데 정치 민주화랑도 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음. 이명박 때 이제 우리가 경제를 살려주겠다라고서 뽑았는데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정치적인 언로도 막히고 이제 소통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기존의 이명박 정부가 차별성을 둬야 되니까 이제 민주화라는 용어를 갖다가 쓰지 않았나 어느 정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흥재 씨가 네. 의외로 또 경제에 약간 통이래요. 예, 예, 좀 잘 갑자기요? 아신대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2012년에 이런 경제민주화 바람이 좀 거세게 불었던 이유를 알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유를 알고 있다고요? 이건 처음 듣는 질문인데 제가 2012년도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 예, 극장 생활하고 막 이래서. 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냥 제가 힘들게 느낀 것뿐이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네네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좀 경제력 쏠림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대기업 쪽으로 더 좀 쏠림이 심해지고 부가 편중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이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화두로 경제 민주화가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내막에 대한. 그 사실상 이제 그 당시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벌들이 이제 좀 일정 여러 가지 다각화하는거나 뭐 여러 가지 계열사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제동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이라고 줄여서 공정거래법인데 네. 이런 법안들이 있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죠. 재벌들의 로비를 받아들여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게 골목 상권은 무너지고 재벌로의 돈은 재벌 쪽으로 다가가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늘어난 수치들을 보면 그 몇 년 만에 뭐 그 5개 재벌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개 재벌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한 3, 4년, 5년 만에 수십 개씩 늘어납니다. 계열사가. 아, 그 사이에 예, 그 돈만 있으면 막 사들이거든요. 아 제한이 없으니까.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볼 텐데 부가 이렇게 쏠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 부의 쏠림을 막자라는 게 결국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될 텐데 그 전에 네. 우리가 대한민국 상위 1%, 상위 1%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대한민국 상위 1% 신흥제 아.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1%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요. 0.1% 정도 돼야 됩니다. 제가 0.1% 정도 된다면 네. 일단은 아마 지금 한남동에 40억을 호가하는 이제 네. 고급 빌라에서 혈통 있는 개가 아침에 저를 깨웁니다. 혓바닥으로 볼을 이렇게.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단지 내에서 조식을 해주는, 제가 아침밥을 안 차려 먹어도 돼요. 아. 단지 내에서 조식을 해줍니다. 그 조식을 먹고 와서 이제 샤워실에 러쉬의 크림 향 좋은 것 쫙 받아놓고 이제 모욕을 하면서 한강을 보면서 모욕을 합니다. 네. 예, 모욕하고 한남동이면 한강이 보이나요? 한남동 한강 보이죠? 그렇군요. 저쪽 네. 웨일빌리지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씻고 뭐 옷을 갈아입으러 이제 옷방이 딱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네. 비슷한 옷이 많은데 다 비싼 옷이에요. 네, 옷을 딱 입고 그건 약간 스티브 잡스 컨셉인가요? 네, 옷을 입고 이제 시계도 엄청 많아요. 네. 예, 엄청 고가의 시계들이 많아서 이제 차고 롤스로이스, 뭐 람보르기니 있는데 제가 원하는 차를 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로 가서 그냥 살짝 돌고 다시 네. 집에 옵니다. 어떻게 생각만 해도 아니 뭐 별로 부럽진 않은데 그냥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냥 한번 예, 생각해. 그 부럽지 정도 사- 않아요? 예, 지금 삶도 만족합니다. 지금 삶 만족하시죠? 조금 더 아닌 것 열심히 살아요, 같이.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네네. 이제 모두 다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네. 자기만의 어떤 삶의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런 네. 이상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사실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면 진짜 약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재벌 관련 이슈들이나 뉴스들을 우리가 볼 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네네. 경제 용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뭐 법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 저도 그래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좀 어렵고 이게 또 도움이 또 필요하신 분이 그쵸. 또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를 대비해서 또 우리 네, 경제 삐요 삐요 비켜주세요. 안 하시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 삐요 삐요. 네. 감사합니다. 뭐 앞서서 흥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 0.1% 또는 1%의 삶이 과연 어떨까. 아마 요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걸 통계학적으로 표현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득 평균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키를 175cm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소득 1등의 키는 과연 몇 센티미터일까요? 오. 키로. 했을 때 2,000m입니다. 네, 지금 통계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75cm 키를 가지신 우리들이 봤을 때 지리산만한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을 불법적으로 합병하면서 기소가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대한민국 1%가 과연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백화점식으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용 회장이 처음에 청년 때 60억을 증여를 받거든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증여세를 제대로 안 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한 15억 정도를 이제 증여세로 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60억을 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뻥튀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모든 회사들이 그 기업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되게 이제 매출이 높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을 이제 뻥튀기해야 자기의 재산을 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식회계라든지 그다음에 공시지가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그 땅값을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조작해서 부풀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계법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뇌물도 많이 줍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이죠. 그래서 말도 사주고 그다음에 재단도 세워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고 이게 끝이 아니죠.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언론을 섭외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을 받아내거나 또는 그런 언론 기사를 쏟아내기도 하고요. 정말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빌딩이에요. 이게 우리는 사실 빌딩이 없는데 지금 뭐 보통 1,000억 넘는 빌딩들이 많거든요. 기업들이 보통 이런 돈을 벌면 여러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데 돈을 쓰면 좋을 텐데 그 돈을 빌딩에 투자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낼까요? 세금 제대로 안 내거든요. 지금 빌딩의 공시지가가 그 시세에 대비 한 30%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00억짜리 빌딩이면 세금 내는 기준이 한 30%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한 300억대. 그렇죠. 300억 정도의 빌딩이라고 보고 거기에 그만큼의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공시지가가 시세 한 70% 정도, 50% 정도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빌딩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빌딩 투자를 통해서 또 엄청난 세금 특혜를 누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1%가 되시면 그런 특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진짜 집 하나 장만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요즘. 그럼요. 이 빌딩 가진 거에 무슨 고민입니까? 세금 내면 되지. 근데도 그 세금마저도 정확하게 이제 내지 않고 공시지가가 한 30%대에 맞춰져 있다고 하니까 세금을 이제 적게 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또 이제 어딘가로는 부당함이 돌아가는 거고요. 자, 이런 부의 쏠림이나 경제력 쏠림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은 어떤 문제를 이게 가장 심각하다라고 꼽으시는지. 일단 경제력이 쏠리면 여러 가지 뭐 힘의 남용, 뭐 불공정 이런 것들도 많은데 좀 새롭게 좀 보면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한 60%를 차지한다. 그럼 이 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국가가 흔들리겠죠. 그만큼 좀 한 곳에 쏠리면 그런 경제적 국가 경제적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커지면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듯이 또 쉽게 이 기업들이 사고치고 해도 또 죽지도 않습니다. 나라에서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대 막강한 기업 하나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게 훨씬 그렇죠.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뭐 그룹이나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200개만 있다 하면 너무 우리나라 좋죠. 글로벌 아, 넘버 1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꿈 같은 일이네요. 어. 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서 안 뽑히면 상당히 축구 대표팀이 위험하거든요. 지금. 근데 손흥민 선수가 한 이제 막 20명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뭐 거예요? 월드컵 우승이죠. 그죠? 국내 브라질이죠. 팀에도 막 있고 막.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약간 이거랑 반대, 글쎄요, 정반대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때 좀 다른 시각이 있는 게 왜 맨날 재벌들 갖고 못 살게 구냐, 우리나라는 왜 부자들 이렇게 미워하냐, 약간 이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경제민주화 자체를, 이게 이 개념 자체를 잘 알면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이제 좀 치웠지만 포스트잇에도 한 2분 정도가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 민주화, 뭐 재벌 개혁 이런 말이 나오면 난리 납니다. 우리가 무슨 뭐 개혁 대상이냐? 국민들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업 활동해서 우리가 부를 올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냐? 저희가 안달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그게 그렇죠. 아니고 따져 보면 아니 진짜 돈을 벌더라도 정당하게 벌고 또 정당하게 또 부를 세습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아니, 보면 다 정당하게 불법을 하면 해요. 누가 뭐라 불법. 그래,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합법적으로 공정한 룰 속에서 작은 기업들하고 경쟁하면 되거든요. 또 더 놀라운 거는 요즘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되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세금 내기도 힘든데 국민들이 보니까 요즘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상속세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아니 이거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그 정도 낼 돈이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충분히 있을 거예요. 충분히. 충분하죠. 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좀 반대로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뭐 경제 민주화를 조금 더 찬찬히 뜯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안다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일방적인 어떤 언론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차분하게 또 접근을. 강원도 출신이라 원래 되게 차도 안 막히고 해서 마음이 편해요. 여유가 있어요. 원래 그쪽 분들이. 진짜 뭐 경제 민주화가 재벌을 단순히 벌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가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와 민주화자 여러분 이제 함께 하고 계신데요. 경제 민주화를 조금이라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경제와 민주화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경제랑 민주화라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은 흥재 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뭔가 만들어진 단어 같다, 조합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약간 근데 이런 건 떠올라요. 우리가 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일 거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저는 뭐 민주화 운동 세대는 아니고 민주화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민주화 운동 그런데 세대 우리 당시에 아니세요? 속이는 아닙니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니고 국민들의 의사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자. 이게 정치 민주화라면 지금 이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오면서 이제 경제력이 어떤 기업들한테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권력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경제 독재죠. 뭐 독과점 체제도 그렇고. 이 사실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치 독재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희 세대 아니시죠? 그 세대는 아니시지만, 근데 굉장히 이제 분개를 했었고 그런 어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경제가 독재되는 것, 경제가 독점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래서 경제 민주화는 경제 독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리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이제 조금 이해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2020년이 됐습니다. 2012년에 한번 떠올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제 민주화가 왜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지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왜 필요한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언급됐던 말들을 한번 삐요. 네, 경제 민주화 관련 말말말. 과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경제 민주화는 국민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살짝 들어 있었죠? 아, 살짝, 살짝, 느낌이 살짝 있었죠? 떨림이 약간 지금 차분하게 앞에 하려고 느끼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읽고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어느 진보 또는 어느 좌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말 네.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신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2012년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일 때 후보 수락을 하면서 했던 연설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민 행복의 첫걸음이다. 경제 민주화는. 되게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놀랍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감옥에 계신데 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도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정의의 원칙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치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 민주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2년 당시에 이분도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마 두 분 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 보니까 2012년 당시에 정말 경제 민주화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주 핫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말씀하신 분이 있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분이죠. 이분은 사실 이 경제민주화 조항이 1987년에 헌법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본인이 그 조항 넣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김종인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양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이 2017년 1월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어떨 때였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창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러고 있을 때였고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을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의 비대위원장 대표였던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문재인 후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잘 안 할 것 같아. 약간 싹수가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3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판단은 어떠신가요? 정말 싹수가 노란가요? 네. 싹수가 노란가요? 아니 삭수가 뭐 노랄 수도 있고 보면 빨갈 수도 있는데 그때 좀 약간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성견지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사실상 2017년 1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또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난리 났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공범이었던 뭐 정경련 해체 나오고 이런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에 대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엄청 일었는데 네.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런 좋은 상황에서도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보니까 나오는 공약들이나 대책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들을 한 것 같고 지금 대통령 임기 말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뭐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셨다. 실제적으로 조금 더 그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전 후보가 냈던 공약보다 이제 2017년 이후에 낸 공약이 조금 더 축소된 공약이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럼 조금 더 그냥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약간 그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탄핵 당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았어요. 얼떨결에 이게 갑자기 대선 분위로 가고 탄핵 분위로 가는데 공약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일단 옛날 공약들은 다 뒤져봤겠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뭐 실효성 있는 공약들을 네. 확실하게 못 내놓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 환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국장님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옆에서 좀 지켜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에게 이제 좀 정리해볼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경제 민주화는 왜 필요한가? 딱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두 분 어느 분부터 가볼까요? 마이크 먼저 네. 드셨어요. 네. 한 문장. 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라서 필요하다. 네.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라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했는데 부의 쏠림이나 재벌 문제가 왜 실생활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언뜻 와닿지가 않는데 네. 한번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먼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재벌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치면 찾는 곳이 대형 병원인데 다 재벌들 소유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는 보험도 다 재벌 회사가 출시한 상품에 가입해 있고 등등
재벌을 빼고는 우리 생활의 유지 영속이 불가능한 정도예요. 이미 포화 상태로 들어와 있다 우리 생활에. 하지만 이 재벌들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 재벌들의 설계하는 틀에서만 우리가 수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결국엔 뭐 부의 양극화를 회사하고 등등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경제 주체들이 서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일방통행이다. 이게 계속된다면 우리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치 민주화까지 흔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풀겠습니다. 네네. 근데 삐용삐용 지금 손 네네.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실생활에서 경제민주화 필요한 부분이 느껴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과자를 좋아하는데 동네 마트에 가 보시면 그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과자들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W 회사라든가 뭐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과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자들은 대형마트 가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지금 대기업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들이 골목상권까지 다 진출하면서 그런 동네 마트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자 맛도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과자 공장에 다니시는 노동자분들 다 일자리를 잃게 되실 거고. 그게 무슨 과자예요 혹시? 그게 소라형 과자 이런 것들은 아. 있어요. 국내에서만 파는 과자. 다 드셔보셨죠? 지금 고개 그거 끄덕끄덕하고 맛있어요. 계신데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대기업 과자 공장에서는 안 만들어요. 꼭 동네 마트에만 갈 수 있는 그런 과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입맛도 시장에 따라서 독과점 될 수 있고 우리의 다양성들도 많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자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맥주 안주로? 맥주로도 먹고 뭐 그냥도 먹고 밥 대신도 먹고 그렇습니다. 와. 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얘기는 이제 끝나고 네네.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네네네. 권 국장님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시봉하려고 하는 표현은 아닌데 경제적 쏠림으로 인해서 정치 민주화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이런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말 그대로 정치 권력은 유한하지만 경제 권력은 무한하다. 그 정치 민주화 이후에는 이런 말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정치 권력들은 뭐 언제 선거 떨어질지 모르고 정권 바뀔 줄 모르고 유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또 정치를 계속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면 재벌들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정치 자금 이런 것들이죠. 그 재벌들의 여러 가지 언론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정치권에서는 재벌들한테 자꾸 손을 내밀고 또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재벌들은 이제 못 이긴 척하면서 이쪽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말 그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것 그런 있잖아요. 이런 법안들은 국회를 통해 가지고 유리한 것들은 통과시켜 버리고 그렇죠. 불리한 것들은 또 없애버리고 그런 사이에서 재벌의 경제 권력이 섞여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 밑에 있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정치 민주화까지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투표도 잘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벌 공약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 예, 공약. 알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함께 일부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렵고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경제 민주화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네. 한꺼풀 벗겨지고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